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 중반을 넘긴 홀몸의 아줌마인데요. 다 늙은 나이에 사연 읽는 것에 빠져서 구경하다가 제 사연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보여서 저도 저만의 사연 하나를 올려보고자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은 사연 중에서 시누이 때문에 고통받는 올케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올케 때문에 고충을 겪은 시누이 입장이거든요. 저야 물론 이미 지난 일들이지만 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걸 보고 지금에서도 위안을 좀 받았네요. 힘들었던 그 당시 이런 사연을 접했다면 좀 더 현명한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때 저희 식구였던 기가 막힌 올케 이야기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난에 적응된 가정에서 자란 장녀였는데요.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서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키웠다고 들었어요. 물론 직접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아니었고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셨는데 그 목청들이 워낙 커서 다른 방에 있던 제게 들릴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 싸움을 지켜보는 건 시간이 흘러도 적응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유치원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건 교육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는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알았는데 초등학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은 딱히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 간다고 학용품이나 가방을 사줘서 서로 자랑하고 그러던데 저는 형편 때문에 새 것이라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아이였어요. 엄마가 대충 이웃집 사람들과 친분을 만들어 얻어온 물건이나 옷을 입고 다녔죠. 옷도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옷처럼 꾀지지한 것들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제가 성격 하나는 딱히 모난 데가 없어서 친구랑 잘 어울려 놀았다는 게 참 장점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너는 아빠가 뭐 사줬어? 엄마가 생일 파티 해줬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가족끼리 선물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좋은 친구들만 둬서 그런지 오히려 친구들은 그걸 듣고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간식거리들을 많이 사주곤 했어요. 문구점 가도 불량식품 하나 더 사서 꼭 저를 챙겨주더군요. 용돈이라고 없던 저는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그 많은 보답을 친구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걸로 갚았습니다. 또 제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친구 부모님한테서 맛있는 걸 대접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사정에 맞추어 나름의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니 초3이 되었는데 그때 아주 귀여운 남동생을 얻게 되었지 뭡니까? 아기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으나 부모님은 남동생 때문에 하루하루 싸움의 빈도가 늘어만 갔어요. 왜냐면 남동생 역시나 제가 태어나게 된 이유처럼 실수로 생겨버린 거였거든요. 아빠는 아이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지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애 지우라며 생난리만 피웠어요. 아빠 생각도 이해는 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저 하나도 벅차하시는 부모님이 남동생까지 어떻게 돈 들여서 키우겠어요. 제 옷 살 돈도 없어서 저는 매일 얻어온 옷, 입었던 옷만 몇 번을 돌려 입는 판국이고 식비도 아낄 대로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 그런데도 엄마는 현재의 형편보다 이미 품어버린 남동생의 존재가 더 소중했나 봅니다.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하면서까지 남동생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득바득 우겨서 지켜낸 엄마의 공이 컸죠. 저도 동생을 은근 원했기에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던 엄마의 마음은 100% 이해했다만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엄마는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또 이웃집을 돌며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생각이 자랐다고 저는 같은 여자의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를 도울 생각이었죠. 초등학교 가서 많이 사귀어 놓은 친구들한테 혹시 못 입거나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나한테 줄 수 있냐고 해서 얻어냈어요. 친구들은 마치 아나바다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쓰던 용품을 자랑하며 내게 선물로 막 주곤 했죠. 갸륵하게 여긴 선생님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또한 자기 아이가 쓰던 용품이나 저에게 필요할 법한 물건들을 종종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림용품들을 얻어올 때마다 엄마에게 차곡차곡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기 때 이후로 처음 저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우리 철용이가 누나 하나는 잘 뒀네. 철용이만 하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돕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런 효도할 생각도 했을까? 내 새끼 덕분에 엄마가 너무 힘이 나. 그날은 매일 남동생을 돌보며 아빠한테서 아기를 지켜내기 바쁜 엄마가 저를 돌아봐 준 게 처음이기도 한 때였죠. 저도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고 남동생이 저와 10살 터울이기에 저 또한 아직 초등학생일 뿐이지만 제 눈엔 남동생은 완전 아기였거든요. 엄마와 함께 남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게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마 못지않은 살림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애 키우는데 열중하며 살았어요. 친구들과 노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가면서요. 가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으나 엄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빠한테 욕까지 먹는 엄마가 불쌍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남동생을 돌봤고 그 덕분인지 엄마는 소소한 부업과 동시에 짧은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하러 외출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없는 돈이라도 꼼꼼히 모으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빠는 저와 엄마가 애쓰고 있는 줄도 모르는지 매일 술만 마시면서 퍽하면 엄마한테 싸움을 걸더군요. 남동생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동생을 기어코 낳았냐면서 독설을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바깥일 때문에 지치는 것도 견디면서 밤이 되면 아빠랑 싸우는데 에너지를 또 버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쉬지도 못하고 울다가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아빠는 나이가 들수록 막장이 되어갔고 이젠 제가 점점 자라나니까 저한테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뭘 그렇게 꼬라봐? 네 눈에도 이 애비가 돈도 못 벌고 맨날 술만 퍼마시니까 한심하디? 어디서 지 엄마랑 똑 닮은 눈가를 달고서 하늘 같은 아버지를 꼬라보는 거야? 아빠는 매일같이 제게 엄마의 모습을 빗대었고 네 엄마랑 너무 닮아서 얼굴 보기 싫다고 욕설을 섞어가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 무서운 걸 떠나 이젠 아빠의 존재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아빠 노릇 한 번도 안 하면서 가장자격만 논하던 아빠는 이 거지살이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빠가 없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아빠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어서 아빠의 빈자리가 전혀 애석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속도 없는지 가끔씩 아빠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빠가 이대로 돌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와 엄마는 어린 남동생 때문에 살림살이를 멈출 수 없었는데요.
그 덕분에 정신없이 사느라 아빠 존재는 진작에 잊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저는 학교 공부와 병행하여 남동생을 더 극진하게 보살폈죠. 남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자라나는데 엄마보다 제가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가 엄마보다 제 품을 더 찾더라고요. 마치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품에 파고들기도 했어요. 철용아, 엄마 서운하시겠다. 엄마가 철용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일하다가 온 거야. 엄마 한 번 안아주자. 엄마가 철용이 주려고 붕어빵까지 사왔다니깐. 남동생은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줘야 엄마한테 한 번씩 안기곤 했어요. 남동생이 저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가끔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엄마한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엄마는 그저 남매 사이가 좋아서 안심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기초수급자 신세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20살이 됐을 무렵 원래 몸이 안 좋았던 엄마는 그렇게 밤낮을 돈 벌면서 살아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겨우 초3이었는데 그런 어린 남동생을 보듬어 안고서 며칠째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의 장례식은 무척 조용히 끝났습니다. 외가 쪽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친가는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 전부 다 합을 맞춰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를 가여워하신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날 그 집안에 아빠가 있었는데요. 아빠는 웬 아줌마랑 같이 저와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아줌마가 아빠와 바람난 여자였다는 건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 엄마 장례한다고 고생했다. 아빠가 소식을 늦게 들어서 이제 막 알았어. 다름이 아니라 너네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들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자식이니 내가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더구나. 이 돈 엄마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철용이 키우는 데에 잘 사용해라. 그 당시 저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1,0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주고 떠났는데 이웃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빠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저런 양아치 같은 아빠 자식으로 사느니 고아로 사는 게 나았을 정도로 아빠가 싫었는걸요. 엄마 사망보험금을 눈앞에서 도둑 맞았지만 그것보다 걱정인 건 남동생이었어요. 원래 살던 집까지 아빠 명의라서 빼앗기는 바람에 제 수중에 있는 돈 1,0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집이 있어야 해서 부동산 알아보고 가장 저렴한 옥탑방 하나를 찾아 겨우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안 갔기에 배운 게 없어서 어디 회사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었고 오후에는 피자집 알바, 밤에는 24시 국밥집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인복이 좋은 건지 사장님들이 다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는 가끔 피자나 국밥을 챙겨줬는데 그걸 얻어서 남동생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게 드리는 돈 한 푼 없이 최대한 아껴서 남동생이 초중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키웠어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까지도 꼭 보내주려 했는데 남동생이 고생하는 저를 생각해 대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설득해도 심지가 너무 굳건해서 결국 남동생 의견에 지고 말았죠. 남동생은 곧바로 공시 준비를 시작했고 알바를 병행했음에도 3년 만에 시청 공무원에 합격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요. 덕분에 남동생이 벌어오는 급여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와 남동생은 벌어오는 돈을 함께 모아서 몇 년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진짜 많이 고생했어. 나 어렸지만 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누나 삶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부모님이 되어줬다는 거. 그래서 이젠 내가 누나한테 효도하고 싶어. 누나가 뒷바라지 해준 거 보답하고 싶어서 이 집 명의는 누나 걸로 했어.
이 아파트 같이 돈 모아 샀다지만 솔직히 남동생 지분이 80%였습니다. 남동생이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야말로 그냥 받기 미안해서 왜 그랬냐고 했는데 제게 앞으로 힘만 돼주겠다는 남동생의 확고한 욕심에 저는 이 큰 보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어다니면 제 품만 찾던 남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누나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는지 그날 너무 감격해서 한참 동생 품에서 울었답니다. 남동생이 30대 중반을 넘겼을 무렵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 결혼할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추후에 올케가 될 사람이었죠. 올케 아빠가 제 남동생과 같이 시청에서 근무 중인 상사인데 제 남동생을 워낙 좋게 봐서 사위 삼고 싶다고 소개해줬다더라고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올케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올케는 말수가 적은 편인지 한참 어른인 제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더군요. 남동생이 대신 올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식의 대화를 주로 나누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동생이 행복하게 지낼 수만 있으면 됐기에 남동생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올케 집에서 우리 동네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해준 덕에 남동생은 작은 혼수만 준비해서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올케는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 말하길 남동생처럼 공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남동생 혼자만 경제생활 중이고요. 올케는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들었죠. 제가 그 당시 요구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요구르트 장사가 안 되고 있던지라 남동생이 정기 신청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 집에 요구르트 배달을 다녔어요. 한 번은 올케 공시 준비가 궁금해서 요구르트 주면서 올케한테 슬쩍 공부는 잘 되어가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그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형님은 사람 표정도 못 읽어요?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꼰대 질문하면 욕먹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 나는 그냥 올케가 학교 졸업하고 공시 준비하느라 힘들까봐 걱정돼서 공부 때문에 힘들면 살림도 어려우니까 내가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려고 그랬지. 꼰대라니. 됐으니까 요구르트 올려두고 그냥 가세요. 지금 형님 말 상대해줄 기운 없거든요. 참, 그리고 요구르트 말인데요. 먹는 사람 없어서 냉장고에 한가득 쌓여있는데 유통기한만 자꾸 지나고 있는 상태라 이제 그만 신청 끊었으면 해요. 남편이 너무 착해서 형님한테 차마 그런 말 못하는 것 같길래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청 예민하게 변해갔어요. 낯가려서 말도 잘 못하는 줄 알았던 사람으로 봤는데 예의 없게 비속꽂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 전에 제가 봤던 아이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별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구나 하고 대충 사과한 뒤 집을 나왔죠. 결혼 전후가 너무 천지 차이라 저는 아직 올케의 변한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올케가 못된 것이 아니라 공시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요구르트 배달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종아리뼈에 금이 가서 다리 한쪽을 깁스하게 된 정도였어요. 목발 신세가 되었어도 일상에는 그리 문제되진 않았지만 단지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해서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그런데 미안하고 고맙게도 남동생이 당연하게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제가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 해서 계속 거절할 수도 없고 염치 없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남동생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옆에는 올케가 함께 있었는데요.
올케는 아픈 저를 두고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앉아선 말도 안 하고 자리만 축내다가 돌아갔어요. 언제부턴가 느낀 거지만 올케가 남동생이 제게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요구르트 신청도 어찌 보면 남동생이 저한테 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걸 굳이 끄는 것도 설마 돈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들더군요. 교묘하게 남동생 몰래 제 눈에만 그 예의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라고 하기엔 갈수록 올케 말들이 대놓고 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번에 보내주신 장아찌 반찬 있잖아요. 배달 과정에서 쏟아졌는지 집안까지 냄새가 엄청 번져서 냄새 빼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잖아요. 남편도 냄새 난다고 치우라더라고요. 버렸다고? 아니, 조금 쏟아져도 먹을 수는 있어. 원래 국물 없이도 먹는 장아찌야. 철용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아까운 걸 버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나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남편이 싫어했다니까요. 철용 오빠 저랑 살면서 형님이랑 지내던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입맛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냄새나는 음식은 앞으로 자제해주세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던지 하다못해 올케는 이제 남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제 집에 오는 것도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남동생이 평일에는 근무가 바쁘다 보니 유일하게 주말에 쉬는데 자꾸 제 집에 와야 하니까 임신 준비도 잘 안 되는 판이라며 남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칭얼거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물론 남동생이 제 다친 몸 때문에 바쁜 중에도 자주 저를 살피러 오는 게 미안하긴 했다만 이걸 남동생도 아니고 올케한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케한테 오기 싫으면 올케는 안 와도 괜찮다고 공시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공부 때문이니 이해해주겠다고 했더니 글쎄 주말에 남편 없이 혼자 밥 먹는 거 싫다면서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낼 날이 없다고 제 탓만 하대요. 결국 저는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으니 남동생에게 그만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걸 올케도 옆에서 같이 들었고요. 올케가 굉장히 만족해 하더군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물론 그럼에도 남동생은 다친 저를 지극정성으로 들여다봤어요. 가끔씩 따라오는 올케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었는데 보기 싫어 죽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평일날이었어요. 평일에는 발길 전혀 없던 올케가 남동생 없이 혼자 제 집에 찾아온 겁니다.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안을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용건을 말하더군요. 이번 주말은 오빠랑 저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오빠가 저보고 형님 집 다니느라 고생 많다면서 이번 주말은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네요. 그 말하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니? 그런 건 전화로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오기 귀찮은 걸음까지 하면서 온 진짜 이유가 뭔데? 저도 당연히 전화로 하고 싶었죠. 아니, 자기 남동생한테 평소에 얼마나 세뇌를 시킨 거래? 남편이 형님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말이 안 돼서 말이죠. 보통 남매 사이가 이렇진 않거든요. 남편이란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말보다 형님 말에 더 충성하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말로는 형님이 엄마처럼 남편을 다 키웠다고 하던데.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선물로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걸로 모자라 지금 병원비도 남편이 내주고 있고 용돈도 주는 거면 솔직히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남동생이라 해도 이젠 가정에 있는 남자잖아요. 올케는 저를 대놓고 비꼬면서 빙빙 돌려 독서를 하는데 결국 요점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용돈마저 알아서 끊으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더는 올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올케와 단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올케가 원하는 대로 알겠다고 해버렸네요.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용돈 주지 말라고 하겠다고 그걸 원하냐고 하니 올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저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며 빠르게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올케가 나가고 한참이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분노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독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깁스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요구르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요구르트 업체에 정말 참하고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저를 제 엄마처럼 잘 챙겨줬거든요. 그 인정이 좋아서 요구르트 일에 더 애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한날은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다니다가 아파트 근처에서 올케를 보게 되었는데 순간 올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올케가 웬 모르는 남자와 함께 차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올케를 여러 번 봐왔지만 올케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남동생이 말해준 적도 없었어요. 생경한 올케 모습에 너무 놀라서 요구르트 전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올케에게 뛰어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줄 몰랐던 올케는 계속 외간 남자랑 대화 중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남동생 흉을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제 용돈을 끊어서 자기한테 돌렸는지 그 돈을 자랑하며 이번에 뭘 샀다, 다음에 뭘 사네 마네 하면서 명품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 꼴을 보니 올케 몸에 치장된 것도 온통 비싸 보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누구고? 그리고 올케 담배도 폈어? 여태 그런 말 없었잖아. 철용이도 이 사실 알아? 아니, 공시 공부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저 남동생 생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올케에게 모든 걸 캐물어야만 했습니다. 올케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용납하기엔 적정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달리 올케는 당황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남동생한테 일러 바칠 거냐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건방지게 담배를 계속 피대요. 그래도 엄연히 제가 훨씬 어른이고 시댁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형님. 이혼하면 철용 오빠가 더 손해예요. 모르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푹 빠져있는지. 제 일 끼어들 시간에 형님 앞날이나 걱정하셔야 할걸요? 철용 오빠가 언제까지 형님 뒤를 봐줄 것 같아요? 형님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다 우리 남편한테 해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아마 더는 그렇게 안 될걸요? 그 전에 이미 철용 오빠는 제 말에 끔뻑 죽는 아내 껌딱지가 돼 있을 테니깐. 공시준비 포기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더 열심히 벌면 되니까 쉬엄쉬엄 지내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저를 어화둥둥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골로 남동생한테 버림받고 싶은 거 아니면 요구르트에서 번 돈 쓰지 말고 차곡차곡 저금이나 하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같이 낄낄대던 외간 남자랑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기가 막혔지만 너무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올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올케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셔서 못 일어난다고 남동생 혼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동생이 말하길 유명 연예인이 현재 우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 아파트 집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방송될 정도였다는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했고 부동산 쪽은 무지하여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신이 나서 얘기하는 남동생 말에도 실감 못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X로 얘기해주는 걸 듣고 그때서야 깜짝 놀랐지 뭡니까. 이 옛날 아파트가 올케의 집값보다 4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올케 집값이 대단할 정도로 비싼 집은 아니었다만 그래도 4배면 로또 1등보다 더한 값어치였거든요. 누나가 너무 착하게 고생만 하고 살아와서 하늘이 상을 주시나 보다. 누나 공기 좋은 주택 살고 싶어 했잖아.
이 아파트 팔고 좋은 주택 구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혹시 새로 배우고 싶은 건 없어? 참, 누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아이고, 새로 배우기는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건 안 돼. 그냥 TV 보니까 밭 가꿔서 농작물 팔고 하는 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고도 남지. 이거 다 누나 돈이니까 누나 하고 싶은 데에다 써. 나는 계속 벌면 되는데 이제 누나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몸 힘든 일은 그만하는 게 좋아. 아파트 지분은 동생이 훨씬 많은데 이 큰 돈을 저보고 다 가지라는 말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하며 똑같이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너무 완강하게 주장을 굳히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망하면 누나가 걷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장난스럽게 대꾸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남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쓴단 말인가요? 당연히 남은 돈 묵혔다가 훗날 남동생이 도움을 필요할 때 주기로 몰래 마음먹고 상황을 넘겼죠. 그날 저와 남동생은 갑자기 맞은 돈벼락에 신이 나서 같이 저녁까지 먹었는데요. 일부러 올케는 부르지 않았어요. 뒤늦게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남동생한테서 확실히 확인한 뒤 또 평일날 무례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떨어진 돈벼락에 질투가 났나 보죠. 남동생 몰래 찾아온 올케는 더 이상 제게 눈꼽만큼의 예의도 차릴 생각이 없는지 다짜고짜 목적부터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요구르트 끊게 해, 용돈 뺏어가. 하다못해 결혼하기 전 제가 받은 이 아파트까지 뺏어가려는 심산이 보이자 저는 도무지 올케의 행실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올케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이 아파트 철용이가 올케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선물로 준 집이야. 달라고 해도 철용이가 달라고 해야지 왜 올케가 와서 이러는 건데? 제가 철용 오빠 와이프니까요. 제 남편 돈이 들어간 아파트이고 지분만 따져도 당연히 제 남편 거 아닌가요? 전 우리 남편의 1순위 가족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형님이 아닌 제가 남편한테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제 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권리 있죠. 철용이 돈이 80% 들어가긴 했다만 나도 돈 보태서 같이 마련한 집이야. 올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그 20% 떼서 돌려줄게요. 그리고 솔직히 코딱지만큼 보탠 돈 때문에 내 집이라고 우기는 건 양아치 심보 아닌가요? 남동생을 아들처럼 키웠다면서요. 지금 아들 돈 욕심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올케, 내가 여태 참았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못됐어? 철용이는 네가 이런 아이인 거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 간도 빼줄 것처럼 헌신하고 살겠죠. 철용 오빠는 제가 그저 귀엽고 예뻐 죽겠나 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리광 부려도 다 받아주고. 철용 오빠 솔직히 착한 거 말고는 매력 없어서 여자한테 인기 없을 타입인데 제가 결혼해준 거예요. 지내다 보니까 머슴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못 배운 게 굴러들어와선 내 동생 앞길을 막으려 해.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결혼한 여자가 지 처신 똑바로 할 줄도 모르고 담배나 피고 바람 피면서 그렇게 남편 얼굴 똥칠하게 만들라고 배웠어? 올케야말로 지금 내 동생 돈 욕심 내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버는 게 집에서 거머리처럼 늘어져가지고 그저 내 동생이 돈 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어디서 이런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내 동생 인생에 끼어들어선. 저는요, 저를 모욕하는 건 참아 넘겨도 제 남동생을 욕되게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운 귀한 아들내미인데요. 한참 어린 것이 배운 것도 없고 어른 공경도 못할 거면 적어도 지 남편 등쳐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들끓는 분노를 더는 못 참고 올케한테 퍼부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판 다투게 된 거죠. 제가 말로 조금 덤볐더니 글쎄 이 어린 것이 더 건방지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케가 인정사정 없이 제 뺨을 치는데 올케의 덩치가 저보다 커서 저는 그 힘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웃기네. 꼴의 어른이라고 대우해주려 했더니 다 늙은 아줌마가 주제도 모르고. 내 남편 앞길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남동생 돈 빨아먹는 기생충이 어디다 대고 여우라는 거야 지금? 그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습니다. 주택 알아본다고 며칠 저와 연락을 자주 했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오늘 시간 된다는 말에 반차를 쓰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장에서 올케 신발을 받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들어왔더니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고 내내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와 제가 나눈 대화들을 처음부터 들은 것 같더군요. 남동생이 나타나자 올케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순간 이 꼴을 보인 걸 깜빡 잊을 정도로 남동생을 멍하니 보기만 했죠. 올케를 제게서 떨어뜨린 남동생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부축해주는데 그 사이 올케가 급하게 남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절절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오해야. 형님이 먼저 나보고 오빠 인생 망치는 여우라고 욕하잖아. 나 부모님한테도 욕 한 번 안 듣고 살아온 사람인 거 알지? 순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남동생은 올케의 접촉이 기분 나빴는지 팔을 휘둘러 올케를 밀쳐내더군요. 올케는 남자 힘에 못 이겨 방금 전에 저처럼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오해? 동네 떠나가도록 우리 누나 욕하면서 소리쳐놓고 오해? 내가 너 양아치 짓 하는 거 진짜 몰랐을 것 같아? 우리 누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진작에 형편없는 여자라는 거 알았는데도 누나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고.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했잖아. 설마 형님이 꼰질렀어요? 제 남편한테 꼰질러서 저랑 제 남편 사이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구나. 나 몰래 누나 찾아와서 괴롭히고 뜯어가고 네가 어려서 철없는 행동하는 건 감안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누나한테 손찌검하는 건 절대 못 넘어가. 말했지. 누나 상처 주기 싫어서 이 결혼 참고 살았다고. 네가 누나한테 손댄 이상 더는 너 떠안고 갈 멍청한 짓 안 해. 그만 이혼하자. 저와 올케는 남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참고 있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남동생은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 당장 이혼 사실을 알리겠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케가 깜짝 놀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잠깐만, 아빠라니? 아빠한텐 안 돼. 그럼 나 진짜 죽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이혼하면 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제발 오빠, 나 좀 살려줘.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형님한테도 다 사과할게. 올케가 남동생을 붙잡고 사정하며 빌기 시작하는데 너무 비굴해서 보고만 있는데도 제가 다 수치스럽더군요. 듣자 하니 사돈 어른은 엄청 바람직한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올케의 양아치 짓 해결해서 넘어가 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신 한 번 더 망나니 짓 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허풍은 아닌가 봅니다. 울고 불고 하는 올케가 체면까지 구기면서 바닥을 기는 것 보면요. 남동생은 올케 집안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돈 어른을 언급하며 협박했던 거라대요. 그럼 이혼 서류 도장 찍겠다고 약속해. 잠자코 이혼 진행하면 나도 장인어른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둘러댈 테니까. 이혼은 진짜 안 돼. 솔직히 형님한테 손찌검한 건 잘못했지만 나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이 집 오빠 지분이 훨씬 많다고 했잖아. 나도 오빠 아내로서 이 집에 논할 자격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이랑 대화하려고 찾아온 거였다고. 형님이 먼저 감정적으로만 안 나왔어도 손 나가는 일은... 오빠,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오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옆에서 듣는데
올케가 진짜 못 배워먹은 게 맞나 봐요.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아직도 아파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싶을까요? 저 머리로 대학은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빡친 남동생은 결국 바로 올케 아빠한테 전화해버렸어요. 자신의 멍청한 판단력 때문에 올케는 아빠한테 불려갔고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이 복잡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올케 아빠가 우리 남매를 찾아와 사과하더라고요. 딸 정신머리를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가 보다면서 자기 딸 때문에 남동생 인생 어지럽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는데 저와 남동생은 그 진정성에 바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장인어른의 올바른 판단 덕분에 남동생은 무난하게 합의 이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올케는 호적에 파인 건 아니지만 반성하라는 의미로 정신 차릴 때까지 방문 잠그고 외출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이혼이 있고 며칠 후 저와 남동생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주택 좋은 데를 구해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 주택이 남동생 직장과는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동생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결혼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일에만 열중하며 외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문득 남동생 결혼이 저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날은 조심스럽게 맞선을 주선했어요. 제가 요구르트를 다닐 때 업체에서 되게 저를 잘 챙겨주던 아가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가씨가 가끔씩 제게 안부도 물어주는데 너무 고운 아이라서 남동생과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남동생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당분간 여자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가씨와 만남을 가져주더군요. 다행히도 아가씨는 남동생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대요. 그 이후 둘은 생각 외로 진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면서 남동생이 말해주는데 제 안목만 믿어야겠다면서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마음의 휴식이 찾아왔고 남동생이 주위 괜찮은 땅을 알아봐줘서 지금은 그토록 해보고 싶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키우고 싶은 씨앗을 사서 아이들이 자라기만을 정성껏 보살펴주는 중인데 꽤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서 나중엔 판매도 해볼까 고려 중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리기까지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더 나이 들고 여유만 가득한 시기에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치곤 제가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남동생 말대로 고생한 저를 위해 하늘에서 보상을 준 게 맞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속 편하게 지내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이랑 예비 옳게 될 아이가 저에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다독여 주거든요. 여기서 더 걱정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겠죠? 이제 아무 생각 않고 남은 생 제대로 즐겨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이 공감되는 분들 좀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살면서 이런 불운한 일 좀 안 겪고 쉬이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운명이고 다 운인가 봅니다. 그래도 시기가 언제든 행운 없이 마치는 인생은 없는 듯해요. 사연들만 보아도 대부분 무사히 해결되고 저처럼 잘 지내고 있는 분들 많던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일이라도 당장 마주할지 모를 행운을 꼭 포기하지 말고 나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으쌰으쌰 힘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친구들한테 속풀이하는 것 같아서 사연 쓰는 내내 즐거웠네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